전 총리 사건이 최근에 고 한만호 씨 비망록 공개 등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밀착 취재를 했고 또 한만호 씨의 출소 날 유일하게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전에 홀로 이걸 많이 담당하고 취재하고 파헤쳤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심 재판은 거의 참석을 했고요. 예. 한만호 씨 출소하던 날 국내 언론 중에서는 저만 유일하게 거기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명수 전 총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복역까지 끝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다시 지금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담긴 의미, 왜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이 조명되는 거는 그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잠시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행위. 네. 저는 그 행위를 직권 남용이라고 보는데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보는데 그 행위는 제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죠. 이건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검찰이 유죄로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1차 대한통운 박영옥 사건이 맞습니다. 있고 예. 2차 한만호 씨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물론 대한통운 사건은 그건 무죄가 됐고요. 네. 9억 원을 받았다는 게 이제 2차 사건의 주요 내용인데 네. 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다면서요.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조성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 9억 원이 언제 어디로 건너갔는지가 서로 다른 건데요. 네. 어쨌든 1심은 9억 원의 그 불법 정치 자금이 한 전 총리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1심에서. 예, 그다음에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그 9억 원이 조성됐고 네. 그 돈이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억 가운데 특히 6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중에 5명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9억 가운데 6억이 문제가 되더라도 3억은 진실 아니냐, 이건 확정된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은 이제 9억 원 전부 다를 인정을 했고요. 예. 소수 의견은 9억 원 중에서 사실 3억 원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6억 원은 3억 원의 조성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수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 3억 원도 예. 굉장히 다른 증언들 그다음에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네. 다른 또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아직 확실치 않거나 다른 좀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예, 원래 한만호 씨는 6억 원은 그 교회 수주 공사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3억 원은 김아무개라고 하는 한천 총리의 비서였고 민원실장을 했던 그분에게 이제 빌려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김 씨는 남편의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빌려놓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그 중에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여동생한테 이제 전달했다는 구조였죠. 네. 예. 하지만 그것은 대법에서는 모두가 다 3억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을 내린 것이고요. 예, 대체로 유죄 확정을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한만호 씨가 검찰의 회유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네. 지금 뭐 비망록이라든가 아니면 KBS가 지금 이번에 확인을 했던 당시 육성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심이라든가 재판을 참관하셨잖아요. 예. 그때 분위기를 좀 전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즈음에 진행된 재판이어서 예. 그래서인지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사실 불꽃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한 총리의 변호인 간의 그 재판에서의 그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격렬했는데요. 네. 그 격렬함 때문에 사실 새벽까지 그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1심 때가 2010년인가요? 예, 2010년, 2011년 네.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기사를 마치고 마감을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왜 번복했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 진술 번복 자체가 예.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만호는 이제 사업 제기를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감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검찰 쪽의 그 회유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사실 하게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 자기로서는 굉장히 이 정치적인 판단에 정치적인 수사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어떤 그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고 이게 특정한 어떤 정치인에 대한 기획 수사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아마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비망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그 진술 번복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 뭐 정치 자금 수사가 아닌 기획 수사로 판단을 했다. 예,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해서 예. 기획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갈수록 들었던 거죠. 예. 예. 그 2011년 6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한만호 전 대표가 출소를 하는 날 서울 구치소 앞에 기다렸다가 출소할 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먼저 그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때 저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언론의 취재 기자도 거기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 한명숙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기자들한테는 중요한 취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재원한테 마이크를 들이댈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저 혼자 나와서 사실 그 인터뷰를 2분 한 38초 정도 네.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6개의 질문을 던졌고요. 예. 그리고 6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2개는 그 보도를 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나온 내용은 자기는 2010년 네. 510호 법정에서 김우진 재판장에게 진실을 얘기했다. 사실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번복했던 진술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검찰이 자기를 교육시켰다. 그 진술을 검찰에서 한 진술을 계속 유지하도록 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군대에서 그 암기 사항을 외우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는 국민 헌장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때 그렇게 예.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예. 이 10년 만에 다시 지금 한 전 총리의 이 상황이 다시 소환이 되는 것은 그 비망록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한만호 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비망록의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이걸 공개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그런 비망록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알고 계셨어요? 구영식 기자께서는? 그렇죠. 그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언론사들은 취재 기자라면 다 알고 있었고요. 예. 그게 공개적으로 또 그 얘기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새로운 건 아니지만 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사실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죠.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 변호사의 사정이라든지 한만호 씨의 사정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사실 저도 입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 뉴스타파 이번에 사실 확인을 한 거죠. 그 내용을. 예. 그 내용을 비망록을 보면은 친박계 의원에게 정작 6억 원을 한만호 씨가 줬는데 검찰은 이를 덮고 한명숙 전 총리 쪽으로 준다고 조작했다는 뭐 이런 주장도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비망록에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태원 DNC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만호 씨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었어요. 네. 태원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자기 아들 이름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계약금을 11억 원을 따냈는데 그 중에 6억 원을 도지사를 지낸 그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 인사에게 제공됐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일방적으로 덮었다라는 게 한만호 씨의 주장입니다. 그럼 그 주장에 의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건 정치자금 수사가 아닌 기획수사로 보는 정황이 있다라는 그것이 거기에서도 좀 드러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도지사를 지낸 인사에게 제공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은 최소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망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돼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그리고 이 지금 비망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하는 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재하셨던 입장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물론 그 증거로 제출된 건 사실입니다.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거를 그 증거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재판부가 그 한만호 비망록을 어느 정도로 재판 결과에 반영을 했는지는 사실 그 판사만 사실 알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이 한만호 비망록을 그 유죄 1심 유죄 아니 무죄 그다음에 2심 무죄 유죄 그다음에 대법원 유죄 이 판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앞서서 뭐 새벽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는 무죄를 받았고 그럼 2심과 대법원의 결정은 그 1심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까? 예, 2심은 사실 오히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강력하게 이제 항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인지 무죄가 과연 적정한 판단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야 돼요. 네. 근데 1심은 사실은 24차례 재판을 했고요. 현당 겸증도 했고 1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인 신문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단 3차례만 했고요. 그다음에 증인도 2명밖에 부르지 않았고요. 2심에서 증인은 2명밖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핵심 증인은 한만호 씨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항소심의 그 판결 구조를 그대로 사실은 인용해서 다수 의견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추정하세요? 그거는 뭐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도 2심의 판사는 2018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정영식 판사였고요. 그리고 당시 대법원은 최근에 이제 사법농단 의혹이 일었던 이 양승태 코트,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사실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게 이제 적절한 정치적 성향의 그 보수 진보의 대법관들이 물론 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이루어진 점도 이게 항소심이나 그 1심을 더 꼼꼼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사실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재판은 끝났고 이미 형을 다 마치고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 민간인의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만호 씨의 사후에 비망록이 공개가 됐고 지금 여러 가지 육성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하나의 또 주장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근거 없다라는 것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와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 사건을 검찰의 직권남용 사건으로 보고 이거를 만약에 재조사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재판정에서 그 진술을 했던 검찰 쪽이든 아니면은 한 전 총리 쪽이든 그 증인들을 다시 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당연히 소환을 해야겠죠.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그 한만호 씨의 동료들 동료들 중에는 어쨌든 한만호 씨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수사한다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그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 검사 쪽의 입장만을 넘어서 지금 법원까지도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당시 한만호의 진술이 만약에 그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한계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법률가들에 의해서 이게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되는 건지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때는 아마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판단이 더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망록을 공개했던 뉴스타파가 조금 전에 10시쯤인가 이 한만호 씨 동료 죄수였던 앞서 말씀하셨던 그 증인 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담은 후속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증인이 3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 법정 한만호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습 같은 것 시켰다고 하거든요. 이 증인들까지도 그러면 검찰이
뭐 압력을 시도했다거나 회유를 했다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작용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으세요? 그러니까 비망록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 H 씨의 증언도 나오지만 그게 네.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하고도 일치해요. 왜냐하면 한만호 씨는 비망록에서 그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그 중에는 사실 검찰 쪽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 동료들도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을 이제 감시원, 공작원이라고 사실은 불렀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사실 H 씨도 거기에 감시원, 공작원의 한 명이 될 뻔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 H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사건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었는데 그 김 씨와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 세 사람이 있었는데 김 씨, 최 씨, H 씨. 그래서 그 H 씨는 최종적으로는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 두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그 자기를 포함해서 검찰에 의해서 교육 그 받는 거는 자기도 같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진실이다라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작업을 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유력한 증인이라고 했던 그 두 명이 다 2심에서 그 채택된 그런 증인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두 명이 그 2심 때 유일하게 그 소환됐던 증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그 굉장히 1심과 2심에서 예. 어쨌든 간에 그 진술도 그분들의 법정 진술들이 꽤 영향을 아마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공수처가 사실은 굉장히 사실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쟁점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라서 네. 공수처 출범 자체도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공수처가 어쨌든 여야 합의로 출범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여당은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아마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수사 사건으로 그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그 권한 남용 전형적인 권한 남용 사건이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그 단면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서 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재판정의 증인들 그다음에 수사 검사들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동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만호의 그 회사 관련 증인자들 이런 네. 사람들도 다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 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취자 6704님께서 아무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부정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요? 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거를 꼭 무죄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존중돼야 되는 것이겠죠.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니까요. 예.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그 핵심 증인한테 했던 그런 행위들은 이거는 검찰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저질렀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의심스러운 부분들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싶다. 네. 그게 검찰 개혁의 어떤 필요성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들 최소한 그 부분들은 규명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 규명이 된 이후에 혹시라도 그게 재심 사유가 된다면 그래도 또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지요.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송유선님께서 의문이 많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조사 과정 자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2000번 쓰시는 분께서는 전형적인 기획수사인 것 같습니다. 더해서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추가 취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좀 적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좀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교통 상황.